나는 정상인가? 정결에 대한 집착이 낳은 오류와 차별들. MI 노멀 영국 워터스톤 선정 2022년 최고의 대중과학 서적.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무너뜨린다.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은 정상일까? 우리 아이는, 우리 사회는 정상일까? 그런데 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200년밖에 되지 않은 정상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현대적인 집착이 된 기원에 대하여 우리는 남과 다른 것을 비정상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정상적인 것을 추구한다. 정상적인 신체 사이즈, 정상적인 소방시, 정상적인 감정 표출. 그런데 정상이라는 생긴 것이 겨우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리 정상, 비정상을 나누고 정상에 집착하는 걸까? 정상과 비정상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걸까? 영국의 정신건강연구 사라 체니는 수학에서 비롯된 정규 분포가 어떻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으로서의 정상이 되었는지를 그 흐름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고착되었는지를 탐구한다. 평균에 대한 집착은 데이터를 조작해서 오류를 낳았고 잘못된 모집 단 설정은 잘못된 대표성을 낳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사회는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성차별을 옹호해왔고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일반화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 책은 정상성이라는 개념 뒤에 숨은 차별화의 역사를 밝혀 또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무너뜨린다. 저자, 일러덕이 본문의 각주는 저자가 따르던 것이다. 저자는 누구야? 저자 이름이 뒤쪽에 있나? 사라 체니. 지금 사라 체니는 어떤 분인가? 유니버설 칼리지 런던에서 의학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감정 역사에 관한 영국 최초의 연구소인 퀸메리 감정 역사 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왕립간호협회에서 공개 전시회와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대와 20대 때 다소 튀는 행동으로 떠들림을 당하며 주류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상적인 사람임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으로의 정상성을 둘러싼 의문을 품고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신화적인 이상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다. 즉 다양한 논문을 쓰고 응답지. 나는 정상인가? 정상성은 어떻게 생겨나고 내 몸은, 내 마음은, 생활은, 감정은, 아이들은, 사회는 다각도로 읽기 전에 제기하는 질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책의 끝부분 1899년 환각 총조사에서 1949년 매스 옵서베이션의 성조사에 이르기까지 19에서 20세기에 실시된 역학적인 조사 연구의 질문지 일부를 원본 그대로 실어두었다. 의사과학자, 사회학자들은 이 질문지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정상적인 신체, 정신, 감정, 성생활을 알기로 했다. 정상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얼마나 포착하기 어렵고 변화무쌍한지를 이 질문지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한번 시도해본다면 정상적인 기준에 부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금세 깨닫게 될 것이다. 정상, 나는 정상인가? 나는 정상일까? 프롤로그. 이 질문은 표면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다. 내 청이나 신체 사이즈는 등등, 생리 양은 등등으로 나는 정상일까? 때로는 내가 건강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정상이지 않은지를 자문할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슷한지가 아니다. 나는 전형적인 인간일까? 나는 소심하고 서투른 아이였다. 1990년대 초반에 중학교에 입학을 무렵 이미 나는 비정상으로 찍혀 있었다. 비정상, 나의 이런 행동 중에서 하나라도 낯익은 면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은 나 역시도 결국은 평범한 10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10대들처럼 나도 내가 정상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내 안에는 정상적이를 갈망하는 부분도 존재했다. 내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하나가 음악 차트 10위권에 진입하기라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생각에 마치 내가 대단한 큰일이라도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리 초반에 내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무한 정상성이라는 관념은 남들 사이에 끼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버려지고 또 이런 것이었는데 이 책을 선택하게 되면 아마 나와 비슷한 두려움을 가졌거나 비슷한 의문을 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에 비춰서 자신을 평가하거나 주변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해 오곤 했다. 하지만 정상성이라는 기준이 통계학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의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같은 유럽과 북미의 과학적인 관행 속에서 강범위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겨우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날 정상성은 우리의 법률, 사회구조, 건강과 긴밀히 관계에 있다. 하지만 1800년 이전에 사용되는 정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동과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정상은 직각을 가리키는 수학 용어에 불과했다. 19세기 유럽과 북미에서 통계학이 점차 대중화되자 통계학의 인기에 고무된 과학자들의 인간의 속성을 측정해서 처음에는 평균을 그런 다음에는 표준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도입되자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학급 능력이 뒤처지는 아동들이 식별되기 시작했으며 IQ 검사 등등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항상 무슨 의도를 가졌거나 그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의 남성 연구자들은 사회적인 사다리 맨 꼭대기에서 그들이 자리 잡은 것을 단순히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인도의 경우에 영국 군대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적용을 당했고 상급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영국 정부가 인도 제품 수출을 바람에 기아가 거듭 발생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미 인도의 공립학교에서는 식민주의 교사들이 영국 스포츠와 영국식 의복을 도입함으로써 지배자들의 이미지로 정의된 진짜 혹은 정상적인 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떠올렸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기숙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부족 문화를 뿌리 뽑아 원주민을 적응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그 사례는 말도 안 되며 명백한 잘못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상성에 대한 개념이 변했던 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투옥됐으며 정신병 판정을 받거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 더 그리 옥사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전부일까? 나는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상성이나 자연스러움 또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정의를 끊임없이 다듬고 확장한다. 이른바 정상이라고 보이는 것이 전혀 정상이지 않을 수가 있다. 2010년에 3명의 북미 행태주의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과학 규범이 세계 경제에서 극소수 위어드 사람들로부터 도출되었으며 놀랍게도 이들은 19세기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의약품과 치료법이 위어드한 사람들, 즉 백인 남성용으로 설계했다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최상의 효과를 내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질병은 남성과 여성 피부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1990년까지는 약물 실험 대상이 남성인 경우가 흔했다. 대개 여성보다도 남성의 호르몬 수치 변동이 적은 편이어서 연구자들에게는 남성이 좀 더 비용이 덜 들고 편한 실험 대상이었다. 문제는 시장에 풀린 이런 의약품의 치료법이 이를 처방받은 여성들에게는 늘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어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전 세계 인구의 나머지 88%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일상적으로 가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위어드 집단의 인간을 일반화하기 위해 찾아온 기준 집단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낮은 집단이라고 주장해온 과학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정상성과 정의의 서사계를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만들었을까? 기본과 기준이 채택되어 온 논쟁적인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어째서 그런 기본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정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자극을 받기를 바란다.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걱정을 쓰는 것은 정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일장에서 정상성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정상성은 표준어도 탄생, MI 정상성에 관한 이야기는 1801년 1월 이탈리아의 사제이자 천문학자인 조제 피아치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행성을 탐색하던 피아치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다. 피아치는 이 행성을 로마의 농업의 여신을 따서 기레스 소행성이라고 명명하고 그러던 2월 11일 기레스 소행성이 태양에 너무 근접하는 바람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같은 해 10월에
14살 독일 수학자 카를 브리드리 가우스는 비아치각을 비한 케레스 소행성의 궤도 자료를 입수했다. 비아치는 케레스 소행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측정치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케레스 소행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측정을 확보할 수 없었고, 반면에 가우스는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궤도의 평균치를 산출한 다음에 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러자 가운데는 둥그스름하고 볼록한 정점이 좌우로는 긴 꼬리가 나타나는 정 모양의 비슷한 곡선이 만들어졌다. 가우스는 케레스 소행성의 이 곡선을 그래프 정중앙점에 다다를 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밝은 밤 하늘에서 이 젊은 수학자의 주장은 옳은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독일인의 이름만 들어도 종형 곡선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른바 가우스 분포다. 하지만 이 곡선은 처음에는 오차 곡선으로 불리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천문학 측정치를 틀리기 쉽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다수의 측정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오류는 비밀했지만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으며, 가우스가 그리는 곡선 모양 역시 이러한 관행의 결과물이었다. 여기까지라면 그럭저럭 괜찮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도 선반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구멍을 뚫어야 할 자리를 정하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제수를 재고 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한들 대체 그것이 인간의 삶과 기본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정상성과 고대는 의견층들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1792년 힌트 출생의 의욕적인 벨기에 통계학자 아돌프 게틀레다. 이런 사람들, 벨기에가 격동을 겪던 시기에 어린 시절 보내던 게틀레는 덕분에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키우게 되었다. 게틀레의 고향이 헨트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도시로 그의 유년기 동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곧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왕국 일원이 되었고, 그의 19세에 된 게틀레는 막 신설된 현대대학교 과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1830년에 벨기에 혁명이 발발하면서 왕립천문학자라는 그의 첫 직업은 위토를 보졌다. 천문대조차 거의 병기고로 둔갑할 정도였기 때문에 벨기에 혁명으로 본의 아니게 천문학에서 사회 연구로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방법론을 품고 있었다. 혁명이 끝나고 5년이 지난 1835년에 게틀레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인간과 인간의 능력 개발에 관한 논의 사회 물리학 실론을 발표했다. 혁명이 일어난 당시에 급격한 변동 이후에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문제를 고민하던 차에 게틀레는 천문학자 가우스의 오차 곡선을 가져와서 인체 측정치들에 적용했다. 현티와 인체에서 얻은 측정치들은 본질적으로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차 곡선이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예컨대 인간의 신장을 측정하는 것과 별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측정 상관곡선, 인간의 신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확한 측정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아주 단순한 그래프 하나가 표준에 대한 과학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어쩌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실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종형 곡선은 사회학과 생명과학 전반에 걸쳐 오늘날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쨌거나 별 위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인체 측정들에는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 신장을 예로 들어보자. 영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5.3, 여성은 161.3. 전체 성인 인구의 약 95%가 이 신장 수치의 이 표준 편차 안에 포함된다. 남성의 경우는 162.185.4 사이에서
여성 인구는 약 149.9에서 172.7 사이에 속한다. 물론 인구의 95%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다. 30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이 표준 범위 바깥에 위치하며 이 숫자는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지부티, 룩셈부르크, 몰타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3의 성 미스터의 평균은 어떠한가? 종형곡선의 범위와 모양도 측정되는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성별을 하면서 하나의 척도를 구성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인종이나 나이를 설명 변수로 설정해도 역시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력도 있다. 체중의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잴 때와 하루를 끝내며 잴 때의 측정값이 다를 것이다. 우주 궤도에 진입한 우주 비행체의 키도 지구에서보다 대략 5cm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직접 여과 평차로 이완되기 때문이다. 평균 신장처럼 사실에 기반한 듯 보이는 측정기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금세 명확해진다. 그럼에도 종형곡선은 인구 집단의 특성을 요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망원경 너머를 응시하던 종형곡선의 창시자들은 그 곡선을 정상성의 척도로 삼겠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인간의 특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않았다. 평균은 최초의 정상적인 인간.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대략 1820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상대방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 과학자나 의사들도 인구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상이라는 말은 수학이나 각도와 방정식 공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였다. 따라서 선과 연산은 정상이지만 사람은 정상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상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암시는 있었던 것 같다. 몇 년의 정상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을 추적하던 나는 헨트를 방문했고 내가 머물던 곳의 인구 거리의 명칭이 노르말스 홀스트라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도로명 표지판이 노드로 셀카를 찍었다. 사관학교를 의미하는 최초의 노멀 스쿨이 1771년 빈에 설립이 되었고 20여 년 후에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사고 학교인 에콜 노르말이 문을 열었다. 오늘 유럽대학교 미국에서 노멀 스쿨을 일반적인 교수를 양성하는 학교를 가리키지만 과거에는 모범적인 교육 모델로 여겨졌다. 일리노이주의 노멀이라는 도시명도 거기에 있는 사관대학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다른 노멀시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미국 한 곳에만 노멀시가 4군데다. 노멀 스쿨 졸업생들은 젊은 세대의 양성에 걸맞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은근슬쩍 노멀이라는 단어를 현재 우리가 얼른 보이는 의미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캐들의 위대한 업적은 르 오무 모엔 즉 평균인이라는 개념을 구현해냈다는 것이다.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 규모의 표본이 필요했다. 표본. 결국 비유하자면 이 살아있는 스코틀랜드 근인들은 오차 곡선상의 오리들로 전환되었다. 그들은 그저 평균에서 위치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의 불완전한 복사본으로 전락이었다. 캐들리의 미적 이상과 사회조사는 그의 관심사기도 했던 예술과 조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완벽함을 추구한 만큼이나 다양성도 중시했다면 캐틀리의 시대에는 완벽함과 예술적인 이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평균의 축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무너져가는 조각상에 구현된 고대의 이상이 통계적인 지식 속으로 그리고 평범함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캐틀리는 평균인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후에 유럽인들은 신장체형 외모 관련해서 자신들 주변에서 발휘되는 모습과 고전적인 이상 간의 격차가 있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특징을 오차곡선 위에 그려놓음으로써 캐틀리는 통계적 평균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길을 열었다.